제가 지난주 말에 코스피가 10,000포인트 간다고 하는 그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나탈리 허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나탈리 허라는 분이 스펙이 대단합니다. 일단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또 스탠포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로스쿨까지 이제 나오면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갖고 계시는데 뭐 스펙으로 따진다면야 전 세계 상위 뭐 0.01% 정도에 드는 그런 어떤 그 수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우리가 늘상 해오던 얘기입니다. 뭐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이라든가 혹은 뭐 상법 개정안을 통한 어떤 그 주주가치 제고 문제, 그 다음에 뭐 한류 열풍 이런 등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가 아마 10,000포인트 간다고 그러는데 다소 좀 실망한 부분도 있는데 책 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JP 모건 체이스에서 또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이제 그 한국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뭐 10,000포인트 논리에 상당히 또 근거를 제시하는 뭐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제가 오늘 그 삼성전자, 현대차를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 코스피 10,000포인트 논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뭐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10,000포인트 갈지 9,000포인트 갈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 논리대로라면 충분히 이제 10,000포인트 부근까지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어제 내용과 좀 유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현대차를 제가 방송했는데 여하튼간에 현대차를 우리가 이제 58만원대 장중 최고점이 59만원 찍었는데 그날이죠. 장중 최고점 찍는 날 58만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주력주에 편입을 했습니다. 참고하시 바라고요. 자, 어제 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지금 이제 그 미국 경제 구조는, 미국 산업 구조는 굉장히 좋죠. 뭐 세계 최고 중에 최고라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좌상단이 일본, 그 다음에 우상단이 독일, 영국,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니케이 지수가 되겠는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1위가 이제 도요타, 2위가 이제 미쓰비시 UFJ라고 해서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회사입니다. 금융기업이죠. 은행이죠, 은행. 3위가 이제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그 4위가 소니, 5위가 히타치 제약소, 6위가 또 스미토모 미쓰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금융주입니다. 은행주죠. 패스트 리테일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니클로로 이제 잘 알려지는 회사죠. 물론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자, 8위가 이제 그 도쿄 일렉트론, 반도체 장비 회사고 제조 장비고 뭐 하여튼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위가 이제 이토츠 상사 무역주가 되어 있고 10위가 이제 어드반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어떤 그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보게 되면 새로운 어떤 커다란 성장 산업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동차도 그 분야에서 이제 성장 산업이 되어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1위서부터 10위까지 예전에 수십 년 전에도 존재했던 기업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독일의 닥스 지수가 되겠는데, 자, SAP라고 해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AI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당히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SAP는 여러분들 1970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근데 지멘스는 뭐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다 아는 기업이고요. 에어버스 항공회사고, 알리안츠 잘 아시죠? 알리안츠는 이제 보험회사가 되겠고, 도이치텔레콤, 우리로 따지면 SK텔레콤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멘스 에너지, 뭐 에너지 관련주, 우리 뭐 SK에너지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위가 미넨제보험 보험회사고, 라인메탈 방산이 되겠고, 도이치뱅크 금융, 그다음에 그 BMW 자동차인데. 독일 역시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봤지만 역시 수십 년 전에 100년이 넘는 벤츠 같은 경우는 뭐 BMW 100년이 넘는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업의 역동성이 전혀 없어요. 자, 좌하단에 보시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사실 영국은 이제 유럽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거 외에는 별일 없습니다. 뭐 금융, HSBC, 에너지, 소비재, 자동차, 소비재, 원자재,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FTS가 되겠고, 오른쪽 우하단에 이제 프랑스 깨아크지수라고 그러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비통이 시가총액 1위입니다. 에르메스가 또 2위가 되겠고, 로레알이 3위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화장품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역시 100년 이상 된 기업들입니다. 전혀 산업의 어떤 그 역동성이 없고 성장 산업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자, 우리가 외국인이라 하지 말고 그냥 글로벌 어떤 자본,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케이가 독일이, 영국이, 프랑스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천정부지기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일본 대비해서, 일본도 거의 뭐 작년 이제 저점 대비해서 본다면 일본도 거의 더블이 됐어요. 우리는 더블이 조금 더 넘어갔죠. 큰 뭐 차이는 없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산업 구조도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느냐? 유동성의 힘이죠. 유동성의 힘. 그 유동성은 제가 이제 괴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악재를 먹고 자라는 거죠. 예?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뭐 우리가 글로벌 IP, 뭐 모건스탠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 IP였던 그 핵심 헤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산을 국가별로 자산을 분배하는데 어디다 분배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그 글로벌 자본은 뭐 미국 혹은 뭐 유럽 지역, 뭐 중동, 뭐 아시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투자를 하는데, 아시아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뭐 골드만삭스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외 뭐 중국, 한국, 뭐 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외국인들이 작년에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사실 오히려 현재까지로 봐서 작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보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했어요. 예? 근데 일본은 많이 샀어요.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상 그렇게 편입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서부터 한번 30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됐고, 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조만간에 이제 드디어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있죠. 이게 수십 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2차 전지. 그다음에 그 시가총액 6위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리가 CMO, CDMO, CDRO,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 혹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SK 스퀘어 이런 뭐 지주 회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우리 카카오가 있죠. 우리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일본도 라인을 네이버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동성, 성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어떤 산업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도 이제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수십 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요. 뭐 카카오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조선이 굉장히 강화되고 방산도 굉장히 강화되고 시가총액 상위 안에는 못 들고 있지만은 또 게임주가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엔터를 비롯한 이런 한류가 되겠죠. 한류도 전체적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캐파는 좀 작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로 갖다가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고 제가 글로벌 유동성 어떤 매니저라고 보더라도 한국 주식을 제가 보기에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계속해서 강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 10,000포인트 돌파는 첫 번째 논리가 그렇죠. 그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 정도 대략 25년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릭스 앤드 비욘드라고 했어요. 한국 경제가 브릭스를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산업재, 그러니까 조선, 철강, 기계, 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등 해서 하여튼 전 세계에서 이 산업 포트폴리오가 대한민국이 최고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2050년이 되면 한국 경제 글로벌 뭐 하여튼 뭐 다섯 손가락 아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나. 또 지금 AI 경쟁력도 세계 3위라고 그러죠. 로봇도 이번에 이 아틀라스가 또 CES에서 또 대상을 차지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니케이 지수가 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보시게 되면요, 작년 4월달서부터 전 세계 증시가 시작했어요. 3만 포인트에서 5만 8천 포인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더블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니케이 시장을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60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60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여러분들 사실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아베 시절서부터 해서 밸류 프로그램이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예? 본격적으로. 2023년서부터 뭐 본격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개인들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비중이 사실 높아요. 근데 부동산을 한번 된통 당했죠.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 일본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이제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작년서부터 현재까지 약 60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는 작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약 15조 원을 오히려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순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또 채워야 되겠죠.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뭐 상위 구조, 상부 구조를 보면 사실 외환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 절상과 함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를 순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 말에 읽었다는 책이 뭐냐면 2026년 한국에 투자라는 책이에요. 나탈리 허라고 여성분인 것 같아요. 자, 그 8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일단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엔 뭐 큰 별 내용은 없어요.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간결하지만 제가 지금 그 총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나요? 이게 200 한 40페이지가 되는데 그 240페이지에서 얻은 것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가 코스피가 뭐 따블이 넘게 올라갔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조만간에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그널 혹은 뭐 트리거라고 할까요? 트리거가 뭐냐면 그 금리 인하, 그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시점에서 원화가 절상되면서 외국인 순매수를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2025년 10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되겠는데 외국인들이 어때요? 지금 봉 차트는 뭐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차트 안에 보면 외국인 수급 흐름인데 외국인들은 10만 원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아댔어요. 예? 그런데도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 동학 개미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삼성전자는 이제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의 철저한 뭐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고 회원 가입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어제도 사고 그제도 사고 한 달 전에 사고 2달 전에 사고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면 뭐 실력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의 상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간에 회원 가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넉넉 잡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놓고 보면은 안정성과 함께 최고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뭐 3종목에서 한 4종목 정도로 이제 제가 짜드릴 거예요. 그 가입하신 분 투자 성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감안해서 해드릴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목표 가격을 제가 회원들한테 매일 말하는 게 뭐냐면 막 조정받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편안하게 2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그 목표 가격,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 가격은 25만 원에서 뭐 30만 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30만 원 간다 하면은 코스피가 지금 5,300포인트거든요. 지금 16만 원인데 30만 원 가게 되면 10,000포인트 돌파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포인트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25만 원은 간다고 봐요. 우리가 회원들한테 제가 20만 원까지 그냥 그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사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30만 원 간다면 코스피는 이제 이게 실질적인 핵심이죠. 실전 내용이죠, 이게 사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가 되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58만 원대, 장중에 59만 원 찍은 날 있죠. 그날 저희가 58만 원대입니다. 58만 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또 요번에 이제 예리한 또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해서 주력주에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자, 여튼간에 그 현대차가 역사적고점 30만 원 돌파해서 뭐 거의 60만 원까지 올라왔죠. 59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때는 어떤 그 저평가 해소 차원으로 간 거예요. 펀더멘털 회복으로 간 거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요번에 올라가는 파동은 이제 아틀라스라든가 혹은 이제 그 자율주행 이런 거 성장성이란 파동이 목표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 돌파하면 여러분들 90만 원 정도 가지. 60만 원 돌파하면 120만 원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60만 원 돌파하면 9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 삼성전자가 25만 원이 넘어가서 한 3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고, 현대차가 이제 100만 원 정도에 근접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이제 10,000포인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시장 지금 PBR이 1.6배입니다. 1.6배 정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2.45배 정도. 대만이 3배가 넘어가요. 우리 증시가, 한국 증시가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얘기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대만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더 크죠. 근데 그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주가치 재고, 이게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편한 거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 수호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하의 도적대라도 관군과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부동산 정책이 정부마다 이제 많이 실패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자금에서 원시적이죠. 부동산 비중이 여러분들 그 70% 넘다는 것은 그게 원시적입니다.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원대에서 25만 원, 뭐 25만 원에 30만 원 간다면, 어떤 주식들은 삼성전자가 100% 갈 때 200%, 300%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적정하게 이제 우리가 포함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신에 뭐냐면, 저희 그 회원가입하면 종목을 많은 걸 다 많이 정리를 해드려요. 많아야 5종목 정도. 아주 초보들은 한 5종목까지도 괜찮다고 보는데, 하여튼 3종목에서 4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오늘 또 그 시황을 쓰면서 제가 교토 3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우리가 영리한 토끼는 이제 굴을 3가지, 도망갈 자리를 3가지를 마련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혹은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혹은 이제 셀티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서 혹은 증권 시장에서 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여러분들 돈을 못 버는 것은 이게 죄악에 가까운 거예요. 벌 때 벌어야 돼. 언젠가는 또 내줘야 돼요. 근데 벌 때 조금 벌 때 깨먹을 때 왕창 깨먹는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의 습성이거든요. 혼자 하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천하의 고수라도 대부분 다 어떤 리딩해주고 이렇게 정보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고의 수익을 제가 나름대로 안정적이면서 최고의 수익을 제가 약속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여러분들 아주 바짝 차리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참 안내 말씀드린데, 저희가 3개월 165만 원 요 상품은 명절 이후서부터는 제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2, 3천만 원인 분들도 뭐 6개월이나 1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투자 금액이 적어서 나는 3개월만 해보겠다. 그분들은 제가 이제 인정을 해드려요. 그러나 투자 금액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 너무 짧게 해서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지금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만 저희가 또 정중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